어머니, 발자국이 바다로 가고 있어요.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자꾸만 바다 쪽으로. 조선 후기 남해의 작은 포구에는 밤이 깊으면 누구도 가까이 가지 않는 주막 한 채가 있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은 날에도 폭풍을 앞둔 밤이면 마루에 물방울이 떨어지고 젖은 여인의 발자국이 안방에서부터 시작되어 주막문을 지나 바다 쪽으로 이어졌다고 하지요. 사람들은 오래전 물에 빠져 죽은 잡녀의 혼이 딸을 데려가려고 찾아온 것이라 수군거렸습니다. 발자국은 늘 바다 쪽을 향하고 있었으나 그것이 무슨 뜻인지 헤아리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주막의 주모 혜진과 바다에서 돌아오지 못한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날이 채 밝기도 전이었습니다. 폭우의 물비린내가 안개에 실려 마을로 스며드는 이른 새벽, 언덕 아래 오래된 초가 주막에서는 벌써 부엌에 불이 지펴져 있었습니다. 솥에서는 국이 끓고 있었고 그 앞에 앉은 여인이 다른 나무 주걱으로 천천히 국을 저었습니다. 32살의 과부 혜진이었습니다. 혜진은 이 포구에서 주막을 꾸리며 살아가는 주모였습니다. 새벽마다 가장 먼저 일어나 불을 지피고 물을 깃고 국을 끓였고 손님이 들기 전에 마당을 쓸어 두었습니다. 억척스럽다는 말을 들을 만큼 손이 빨랐으나 그 손끝에는 어딘가 서두르는 기색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윽고 방문이 조심스레 열리고 작은 아이 하나가 눈을 비비며 나왔습니다. 7살 난 딸 봄이었습니다.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바닷사람들이 물때 맞춰 나가려면 배속이 든든해야 하는 법이다. 너는 더 자지 그랬느냐? 봄이는 대답 대신 마루로 나와 손님들이 벗어둔 집신을 가지런히 놓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미가 국을 끓이는 동안 아이는 아이대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손을 놀렸습니다. 해가 뜨자 뱃사람들이 하나둘 주막으로 들었습니다. 물때 이야기며 바람 이야기, 어느 배가 어제 무엇을 얼마나 실어왔다는 이야기가 국 냄새와 뒤섞여 마루를 채웠습니다. 주모, 오늘도 신세 좀 지겠습니다. 이번 물때만 잘 넘기면 외상값은 꼭 갚으리다. 늙은 뱃사공 하나가 머뭇거리며 말하자 혜진은 국그릇을 앞에 놓아주며 대수롭지 않게 대꾸했습니다. 밥값은 고기 잡아 돌아온 뒤에 주시오. 빈속으로 바다에 나가면 물고기도 사람을 없이 여기는 법입니다. 뱃사공은 겸연쩍게 웃으며 국을 떠먹었고 곁에 있던 다른 이들도 따라 웃었습니다. 이 주막에서는 그런 일이 흔했습니다. 주머니가 빈 사람도 이곳에서는 배를 골치 않았고 갚을 형편이 못 되는 외상값은 혜진이 말없이 장부를 덮어두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 어미의 모습을 봄이는 옆에서 늘 지켜보았습니다. 굶주린 나그네가 문간을 기웃거리면 혜진은 아무 말 없이 국 한 술을 더 얹어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그러고는 정작 자신은 손님이 다 물러간 뒤 부뚜막에 걸터앉아 식은 찬밥을 물에 말아 먹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왜 늘 마지막에 드세요? 봄이가 물으면 혜진은 짧게 답했습니다. 주모가 먼저 배부르면 손님이 편치 않은 법이다. 그날 아침 뱃사람들의 이야기 끝에 한 사람이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들었는가? 김서방이 결국 배를 장객주에게 넘겼다더군. 빌린 뱃삭을 못 갚아 배까지 잡혔다지 뭔가. 이제 이 포구에서 장객주 손을 안 거치는 데가 어디 있겠는가. 곡식이며 소금이며 뱃삭이며 죄다 그 사람 창고를 지나야 하니 그나마 마음 편히 쉬어가는 데라곤 이 주막 하나뿐이지. 여기서마저 돈을 따지면 우리 같은 것들은 어디 가서 국 한 그릇 얻어먹겠는가. 혜진은 그 말에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고 상만 훔쳤습니다. 그러나 사내들이 하는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 포구의 크고 작은 거래는 대개 큰 객주를 거느린 장필구의 손을 거쳤고 빚을 갚지 못해 배와 창고를 넘긴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혜진의 주막만이 그 소나기 밖에 남아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의 마지막 쉼터가 되어 주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낮이었습니다. 곱게 물들인 옷을 걸치고 손에 장부 한 권을 낀 사내가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장필구였습니다. 그는 주막을 한 바퀴 둘러보더니 마루에 앉아 국밥을 먹는 가난한 뱃사람들을 흘끗 보고는 혜진에게 웃음을 지었습니다. 주모, 장사가 참 후하시구려. 저리 외상을 놓고서야 남는 게 있겠습니까? 오셨습니까? 장객주, 어른. 무슨 일로? 지나는 길에 들렀습니다. 한데 주모, 언젠가 이 주막을 나에게 넘길 생각은 없으시오. 이 언덕 아래 목 좋은 자리를 이대로 두기가 아깝지 않습니까? 내가 좋은 값을 쳐드리리다. 혜진은 상을 훔치던 손을 잠시 멈추었으나 이내 담담히 답했습니다. 이 집은 팔 물건이 아닙니다. 장필구는 껄껄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급할 것 없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형편 따라 바뀌는 법이니 천천히 생각해 보시오. 그가 돌아간 뒤 늙은 뱃사공이 혀를 찼습니다. 주모, 저 사람 조심하시게. 한 번 눈독 들인 건 어떻게든 손에 넣는 위인이야. 혜진은 대꾸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이 개운치 않았습니다. 해가 저물고 손님이 다 돌아간 뒤 혜진은 마루 끝에 앉아 어두워지는 바다를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보미가 곁에 다가와 앉자 혜진은 아이의 머리를 쓸어 넘기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다는 저녁이 되면 검게 가라앉았고 그 검은 물빛을 바라보는 혜진의 눈에는 어린 보미가 알 수 없는 그늘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바다가 언젠가 이 여인에게서 가장 소중한 이들을 앗아갔다는 사실을 아직 보미는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하늘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바람이 눅눅하게 불어오고 갈매기들이 낮게 날며 울어댔습니다. 뱃사람들은 물때를 살피다가 고개를 저으며 배를 묶어두었습니다. 폭풍이 오려는 조짐이었습니다. 배를 띄우지 못한 사내들은 갈 곳이 없어 혜진의 주막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막걸리 사발이 오가고 이런저런 옛 이야기가 나오던 중 한 늙은 뱃사공이 문득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이런 날이면 옛날 그 잡녀 생각이 나는구먼. 원래 말일세. 그 사람도 꼭 이런 날 바다에 들어갔다가 못 나왔지. 그 이름이 나오자 마루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부엌에서 상을 치우던 혜진의 손도 잠깐 멈추었습니다. 원래가 누구였길래요? 젊은 뱃사람 하나가 묻자 늙은 뱃사공은 예시를 더듬듯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원래는 이 포구에서 손꼽히던 잡녀였다고 하였습니다. 물속에서 남들보다 오래 숨을 참았고 전복이며 미역을 남보다 많이 따올렸으며 그렇게 번 것을 저 혼자쟁이는 법이 없었다 하였습니다. 물질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끼니 걸은 집이 보이면 미역 한 줌, 조개 한 뙤박이라도 마루에 놓고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느 폭풍 치던 날 뒤집힌 배에서 사람이 허우적대는 걸 보고는 그냥 지나치질 못했지. 남정네들도 못 들어가는 물에 그 여인이 뛰어들었어. 사람은 건져냈다는데 정작 저는 파도에 휩쓸려 그 길로 돌아오질 못했네. 시신은 찾았습니까? 못 찾았지. 끝내 못 찾았어. 그래서 이 포구 사람들은 지금도 원래의 혼이 바닷속을 떠돈다고들 하지 않는가. 이야기를 듣던 사내들이 저마다 혀를 차며 의로운 여인이었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부엌에 선 혜진의 얼굴빛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혜진에게 원래는 어머니였습니다. 사람들이 의로운 잡녀라 기리는 그 여인이 혜진에게는 어린 자신을 남겨두고 남의 목숨을 구하러 바다로 들어간 어머니일 뿐이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아직 10살도 되지 않았던 혜진이 물가에서 어머니를 기다리던 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횃불을 들고 몰려 나오던 그 밤을 혜진은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튿날도 그 다음 날도 여러 날이 지나도록 바다는 어머니를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주모, 자네 어머니가 바로 그 원래 아닌가? 늙은 뱃사공이 뒤늦게 생각난 듯 묻자 혜진은 상을 치우던 손을 멈추고 짧게 답했습니다. 그분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바다는 그날 내 어머니를 데려갔습니다. 말투가 어찌나 서늘했던지 사내들은 더 말을 잇지 못하고 슬그머니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날 밤 손님이 다 물러가고 보미가 잠든 뒤 혜진은 방 한 구석에 놓인 낡은 괴짝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색이 다 바랜 무롯 조각 하나가 개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원래가 물지할 때 입던 옷의 마지막 조각이었습니다. 혜진은 그 무롯을 손에 쥐었다가 한참을 바라보다가 다시 괴짝 속에 넣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버리지도 못하고 마음 편히 꺼내보지도 못하는 물건이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늘 같은 물음이 맴돌았습니다. 남의 목숨은 그리도 귀하고 어린 딸의 앞날은 귀하지 않았느냐는 물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물음은 답을 들을 곳이 없었습니다. 물음을 던질 어머니가 이 세상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혜진은 그 답 없는 물음을 20년 넘게 가슴에 품고 살아왔습니다. 바람이 점점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폭풍은 그러나 오지 않았습니다. 밤새 바람만 세차게 불다가 새벽이 되자 언제 그랬냐는 듯 잦아들었습니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은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눈을 뜬 혜진이 방문을 열고 마루로 나서다가 발을 멈추었습니다. 마루청 위에 물방울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마룻바닥이 군데군데 젖어 있었던 것입니다. 혜진은 처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새는 곳도 없었고 지붕에서 물이 떨어질 까닭도 없었습니다. 밤사이 누군가 물을 흘리고 다녔나 싶어 마루를 훑어보던 혜진의 눈이 한 곳에 멎었습니다. 젖은 발자국이었습니다. 맨발 자국이었습니다. 안방문 앞에서 시작된 발자국은 마루를 지나 보미의 방 앞을 스치고 다시 마당으로 내려가 주막문 쪽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여인의 것으로 보이는 자그마한 맨발 자국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혜진은 발자국을 따라 걸음을 옮겼습니다. 발자국은 주막문을 지나 마당 밖까지 희미하게 이어지다가 바다 쪽을 향한 채로 흐려져 사라졌습니다. 혜진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밤새 어느 취객이 물이라도 뒤집어 쓰고 들어왔다가 나갔으려니 여겼습니다. 그러고는 걸레를 가져와 마룻바닥을 닦아냈습니다. 그러나 그날 낮 물을 기르러 왔던 이웃 여인이 우물가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모, 이리 좀 와보시게. 우물가에도 젖은 발자국이 있네. 혜진이 나가보니 과연 우물가 흙바닥에 젖은 맨발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자국은 우물에서 마루 쪽으로 그리고 다시 바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웃 여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거 예사실이 아닐세. 비도 안 왔는데 젖은 발자국이라니. 게다가 자국이 하나같이 바다 쪽을 보고 있지 않은가. 곁에서 물을 얻으러 왔던 보미가 그 발자국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른들은 발자국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두려워했으나 보미는 고개를 갸웃하며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어머니, 이 발자국은 우물에서 시작해서 저쪽으로 걸어갔어요. 우리 집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나간 발자국이에요. 봄아, 쓸데없는 소리 말고 들어가거라. 혜진은 아이의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그러나 보미가 짚은 것은 어른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은 사실이었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한다더니 저녁이 되기도 전에 주막에 젖은 발자국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온 포구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물에 빠져 죽은 혼이 돌아온 게야. 그 옛날 원래 말인가.
시신도 못 찾은 그 잡녀. 딸을 데리러 온 게지. 폭풍 전날 물귀신이 무태에 오른다지 않던가. 혜진은 그런 소문을 들으면서도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찌 발자국을 남기겠느냐고, 누군가의 짓궂은 장난이거나 사람들의 헛소문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날 밤 혜진은 보미를 재우고 한참을 뒤척였습니다. 자꾸만 낮에 본 발자국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발자국의 방향에 마음을 두는 사람은 보미 말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디에서 왔는가만 두려워했지 어디로 갔는가를 살피는 이는 없었습니다. 발자국은 바다에서 주막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막 안에서 시작되어 바다 쪽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그때까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발자국이 나타난 뒤로 혜진은 밤마다 같은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은 언제나 바다였습니다. 짙은 안개가 물 위에 낮게 깔려 있었고 잔잔한 물결이 발치까지 밀려왔다 빠져나갔습니다. 혜진은 물가에 서서 안개 속을 바라보았습니다. 안개 저편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을 늘어뜨리고 색바랜 물옷을 입은 여인이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으나 그 모습을 혜진은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어머니 원래였습니다. 어머니, 혜진은 저도 모르게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운 마음이 먼저 솟았습니다. 어린 시절 물가에서 어머니를 기다리던 그 마음이 20해를 건너뛰어 되살아났습니다. 원래가 안개 속에서 손을 들어 흔들었습니다. 무언가 말을 하려는 듯 입을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파도 소리가 그 말을 삼켜 혜진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혜진이 한 걸음 다가가려 하자 원래는 손을 더욱 크게 저었습니다. 그러고는 안개 속으로 조금씩 물러났습니다. 그 순간 혜진의 가슴 속에서 그리움이 다른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나를 부르는 것인가? 저 손짓이 이리로 오라는 것인가? 폭풍 전날이면 물귀신이 무태에 올라 산 사람을 데려간다던 포구 사람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젖은 발자국이 밤마다 자신의 방 앞을 지나가던 일도 떠올랐습니다. 살아서는 나를 두고 떠난 어머니가 죽어서는 나까지 저 물속으로 데려가려는 것인가. 그리움은 순식간에 두려움으로, 두려움은 다시 오래 묵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혜진은 물러나는 원래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발을 때려 해도 발이 무거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여전히 먼 곳에서 손만 흔들고 있었습니다. 다가오지도 않고 그렇다고 완전히 사라지지도 않은 채 안개 너머에서 계속 손을 저었습니다. 혜진이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새벽이었습니다. 등에 식은땀이 배어 있었고 심장이 방망이질 치고 있었습니다. 곁에서 자던 보미가 부스럭거리며 몸을 뒤척였습니다. 혜진은 잠든 딸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아이만은 저 바다에 내어줄 수 없다는 생각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날 이후로 혜진은 밤이 두려워졌습니다. 눈을 감으면 안개 낀 바다가 펼쳐졌고 그 안개 속에서 어머니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혜진은 그 손짓을 저승의 부름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혜진은 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자신에게 다가온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원래는 늘 먼 곳에 있었고 혜진이 다가가려 할 때마다 오히려 손을 저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부르는 손짓과 막는 손짓은 다른 것이었으나 두려움에 사로잡힌 혜진의 눈에는 그 둘이 같아 보였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꿈은 그치지 않았고 젖은 발자국도 이따금 마루에 남았습니다. 혜진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주막일을 이어갔습니다. 그날도 혜진은 뒤뜰 우물에서 물을 길었습니다. 두레박으로 길어 올린 물을 물동이에 옮겨 담고 그것을 이고 방으로 향했습니다. 국을 끓일 물이었습니다.
마루에 막 오르려는 참이었습니다. 머리에 인 물동이가 갑자기 기우뚱하더니 손을 쓸 새도 없이 마루청 위로 떨어져 깨어졌습니다. 물이 사방으로 쏟아졌고 깨진 옹기 조각이 마루 위에 흩어졌습니다. 혜진은 어이가 없어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분명 두 손으로 단단히 붙들고 있었는데 마치 누군가 옆에서 쳐낸 것처럼 동이가 미끄러졌던 것입니다. 물이 흩어진 마루 곁에 젖은 맨발 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혜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발자국은 이제 낯설지 않았습니다. 꿈속에서 손을 흔들던 어머니, 밤마다 마루를 지나던 발자국, 그리고 깨진 물동이. 혜진의 머릿속에서 그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어머니십니까? 혜진은 텅 빈 마당을 향해 낮게 내뱉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차서는 나를 두고 가시더니 이제는 내 살림까지 부수시옵니까? 어린 것을 데리고 이 주막 하나로 겨우 살아가는 딸에게 어찌 이러십니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바람만 마당을 한 바퀴 돌고 지나갔습니다. 보미가 방에서 나와 깨진 동이와 흩어진 물을 보고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머니, 물동이가 왜 깨졌어요? 조심하거라. 옹기 조각에 발 다칠라. 혜진은 보미를 마루 위로 안아 올린 뒤 깨진 조각을 하나하나 주워 담았습니다. 아까운 물이 마루 틈으로 스며 사라지는 것을 보며 혜진은 속에서 울컥 치미는 것을 눌러 삼켰습니다. 살림이 부서진 것이 아까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죽은 어머니가 자신을 괴롭힌다는 생각, 그 생각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살아계실 적에도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 어머니가 이제와 이렇게 곁을 맴돌며 살림을 흩뜨리는 까닭을 알 수 없었습니다. 보미가 흩어진 물을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코를 찡그렸습니다. 어머니, 이 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 쓴 냄새요. 물에서 무슨 냄새가 난다고 그러느냐? 어서 방에 들어가 있거라. 혜진은 아이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날 방금 우물에서 길어 올린 그 물이 아니었다면 국을 끓여 손님상에 올렸을 것입니다. 깨진 동이 속의 물이 이미 사람의 몸을 상하게 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때의 혜진은 조금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그 물이 마루 틈으로 스며 클 속으로 사라지는 동안 보미는 어미의 굳은 얼굴을 말없이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깨진 물동이 이후로 주막에는 기이한 일이 잦아졌습니다. 밤이 깊으면 객방 쪽에서 창호지를 긁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톱으로 종이를 살살 긁는 듯한 소리였는데 혜진이 등불을 들고 나가보면 아무도 없었고 창호지만 군데군데 찢겨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면 주막 바깥 담장 아래로 젖은 집신 자국이 어지럽게 나 있곤 했습니다. 하루는 주막에서 하룻밤 묵어간 소금 장수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퍼뜨렸습니다.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네. 한밤중에 목이 말라 마루로 나섰는데 우물가에 웬 여인이 서 있지 않겠는가. 머리는 온통 물에 젖었고 옷에서는 바닷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네. 내가 놀라 소리를 지르니 스르르 사라져 버립디다. 그 이야기가 포구를 한 바퀴 돌자 사람들의 두려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이제 혜진의 주막을 두고 사람들은 대놓고 수군거렸습니다. 물귀신이 드나드는 집이라네. 원래가 딸을 데려가려고 밤마다 찾아온다지 뭔가. 저 집 국밥을 먹으면 귀신 붙는다는 말도 있어. 말이 말을 낳고 두려움이 두려움을 불렀습니다. 어제까지 국그릇을 앞에 두고 웃던 뱃사람들이 하나둘 발길을 끊었습니다. 물때가 좋은 날에도 주막 마루는 텅 비었고 끓여 놓은 국은 손도 대지 못한 채 식어갔습니다. 바로 그 무렵 바랑을 진 나이 든 승려 하나가 포구를 지나다 주막에 들어 하룻밤 묵기를 청했습니다. 사람들이 귀신 든 집이라며 꺼리는 주막이었으나 노승은 개의치 않고 마루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밤이 깊어 혜진이 등불을 내어주자 노승은 마당 쪽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마침 마루 끝에 희미한 물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혜진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스님, 이 집에 정말 못된 것이 드나드는 것입니까? 노승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덕을 품은 혼은 원한보다 오래 머무는 법이지요.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노승은 더 말하지 않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튿날 새벽 그는 국밥 한 그릇을 얻어먹고는 조용히 길을 떠났습니다. 혜진은 그 말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채 스님이 남긴 알 수 없는 말만 마음 한구석에 담아두었습니다. 보미도 달라진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함께 놀던 아이들이 보미를 슬금슬금 피했고 어떤 아이는 대놓고 너희 집에 귀신 산다며 하고 놀렸습니다. 보미는 그런 말에도 주눅 들지 않고 또박또박 해코했습니다. 우리 집에 귀신 안 살아. 외할머니는 무서운 분 아니야. 자꾸 우물만 보시는걸? 보미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혜진은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아이가 어찌 외할머니를 안다는 것인지, 얼굴도 본 적 없는 외할머니를 무슨 연유로 두둔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혜진이 미처 눈여겨보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밤마다 들리던 창호지 긁는 소리와 담장 밖에 젖은 집신 자국은 어딘가 사람의 손길이 베어있는 흔적이었습니다. 집신을 신은 발자국이었고 늘 주막 바깥에서만 나타났습니다. 정작 주막 안, 마루와 우물가에 남던 자국은 언제나 신을 신지 않은 맨발 자국이었습니다. 두 발자국은 분명 달랐으나 두려움에 휩싸인 사람들은 그 차이를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주막이 텅 비어가던 어느 날 장필구가 다시 마당을 들어섰습니다. 이번에는 처음 왔을 때처럼 지나는 길이라 둘러대지 않았습니다. 그는 텅 빈 마루를 한 바퀴 둘러보더니 안 됐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주모, 내 진작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집을 넘기라고. 그새 귀신 소문이 이리 크게 돌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혜진은 상을 닦던 손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로 또 오셨습니까? 장필구는 마루에 걸터 앉으며 목소리를 부드럽게 낮추었습니다. 주모를 생각해서 하는 말입니다. 귀신 소문이 이렇게 도는 집에 누가 발을 들이겠습니까? 소문이란 게 한 번 나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법이지요. 이러다 주막이 폐가가 되면 그때는 팔고 싶어도 못 팝니다. 내 좋은 값을 쳐줄 터이니 지금 이 집을 나에게 넘기고 보미를 데리고 다른 고을로 가서 편히 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말은 곱고 부드러웠으나 그 속에는 물러설 듯이 없는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혜진은 그 말의 결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른 뜻은 고마우나 이 집은 팔 수 없습니다. 어허, 왜 그리 고집을 부리십니까? 이 집터는 제 어머니가 사시던 곳이고 죽은 남편과 제가 함께 손보아 일으킨 집입니다. 어린 보미가 태어나 자란 곳이기도 하지요. 저에게 이곳은 장사터이기 전에 가족이 남긴 자리입니다. 값으로 셈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필구의 얼굴에서 부드러운 웃음이 잠시 거쳤습니다. 정을 그리 앞세워서야 어디 장사가 되겠습니까? 이 포구에서 아직 내 손을 거치지 않은 데가 여기 하나뿐입니다. 주모가 이 집을 붙들고 있는 통에 갚을 건 못 갚은 것들이 죄다 이리로 숨어드니 나로서도 여간 성가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말 끝에 장필구의 속내가 얼핏 드러났습니다. 혜진은 그제야 이 사내가 왜 이토록 낡은 주막을 탐내는지 어렴풋이 알 것 같았습니다. 이 주막이 없어지면 형편이 어려운 포구 사람들은 오갈 데 없이 그의 객주에만 매이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집은 팔지 않습니다. 장필구는 잠시 혜진을 바라보다가 낯빛을 고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뭐 급할 것 없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형편 따라 바뀌는 법이니 포구 인심도 물때와 같아서 한번 빠지면 다시 차오르기 어려운 법이지요. 장필구가 돌아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혜진은 알 수 없는 불안을 느꼈습니다. 부드러운 웃음 뒤에 감춰진 그 단단한 욕심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장필구가 다녀간 뒤로 혜진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손님은 끊기고 밤마다 기이한 일은 이어지고 이제는 객주까지 노골적으로 주막을 넘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낮이었습니다. 보미가 부엌일을 돕겠다며 우물가로 갔습니다. 물을 떠서 어미에게 가져다 주려는 참이었습니다. 우물 뚜껑은 그날따라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보미는 두레박을 잡으려 우물 위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열려있던 무거운 나무 뚜껑이 갑자기 쿵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보미는 깜짝 놀라 뒤로 넘어졌습니다. 만약 조금만 더 몸을 기울였더라면 손이 뚜껑에 끼었을 것이고 자칫 우물 속으로 고꾸라질 뻔했습니다. 보미의 울음소리를 듣고 혜진이 부엌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봄아, 어찌 된 게냐? 다쳤느냐? 어머니, 뚜껑이 저절로 닫혔어요. 아무도 안 건드렸는데 혼자서 쿵 닫혔어요. 혜진은 보미를 끌어안고 우물을 노려보았습니다.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대낮에 어른이 두 손으로 밀어야 겨우 움직이는 그 무거운 뚜껑이 저절로 닫힐 리 없었습니다. 이 광경을 마침 지나던 이웃 여인이 보았고 이야기는 또 부풀려져 포구를 돌았습니다. 이제 귀신이 아이까지 노린다네. 원래가 딸도 모자라 손녀까지 데려가려는 게야. 그 말이 혜진의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혜진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크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것도 모자라 이제 보미까지 위험에 빠뜨린다는 생각에 오래 눌러온 원망이 분노로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혜진은 잠든 보미 곁에서 어두운 천장을 노려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저승에서 돌아온 것이라면 어찌 딸과 손녀를 이토록 괴롭힐 수 있느냐고 속으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보미는 어미와 생각이 달랐습니다. 보미는 어미의 팔을 흔들며 몇 번이고 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어머니, 외할머니는 저를 해치려던 게 아니에요. 제가 우물에 손을 넣으려니까 못 넣게 하신 거예요. 아까 우물 안에서 그 쓴 냄새가 또 났단 말이에요. 물동이 물에서 나던 그 냄새요. 혜진은 아이를 달래 재우면서도 그 말을 마음에 담지 않았습니다. 어린 것이 논란 끝에 하는 소리려니 여겼습니다. 우물 뚜껑이 닫힌 것은 위험을 막은 손이었으나 혜진은 그것을 위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보미가 거듭말한 쓴 냄새가 무엇을 뜻하는지 그 까닭을 혜진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가을로 접어들 무렵 혜진의 몸에 이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고단해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에 기운이 없었고 손끝과 발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국을 끓이다가도 속이 메스꺼워 붓두막을 붙잡고 한참을 서 있어야 했습니다. 밥을 넘기기가 힘들었고 몇 술 뜨지 못하고 상을 물리는 날이 늘었습니다. 야위어가는 어미를 보다 못한 보미가 이웃에게 부탁해 지방의원을 모셔왔습니다. 의원은 혜진의 손목을 짚고 한참 맥을 살폈습니다. 이맛살을 찌푸리며 몇 번이나 자리를 바꾸어 맥을 짚어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맥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속이 상해 있고 기운이 바닥까지 내려갔군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이상합니다. 무언가에 조금씩 상하고 있는 듯한데 그 뿌리를 딱 잡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급히 알아누운 병 같지가 않고 오래 두고 스며든 병 같습니다. 우선 기운을 돋우는 약을 지어드릴 터이니 억지로라도 음식을 넘기십시오. 의원이 돌아간 뒤 병자를 두고 포구 사람들의 입은 저마다 달랐습니다. 귀신이 붙은 게야. 원래가 딸의 넋을 조금씩 데려가고 있는 거지. 아닐세 오래 혼자 고생하다 몸져놓은 게지. 남편 잃고 어미 잃고 그 속이 성했겠나. 주막에 손님이 끊겨 끼니도 제대로 못 챙기니 그런 게 아니고 무엇이겠나.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까닭을 댔습니다.
어떤 이는 귀신 탓이라 했고, 어떤 이는 고단한 살림 탓이라 했으며, 어떤 이는 마음에 한이 병이 된 것이라 했습니다. 병의 진짜 뿌리를 짚어내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혜진 자신은 그 여러 말 가운데 가장 두려운 것을 믿었습니다. 꿈속 어머니가 나타난 뒤부터였다. 젖은 발자국이 마루를 지나기 시작한 뒤부터 내 몸이 일이 되었다. 혜진은 어머니가 정말로 자신을 저승으로 데려가려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물동이를 깨뜨리고 우물 뚜껑을 닫고 이제는 자신의 몸까지 시들게 하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살아서 못다 데려간 딸을 죽어서 마저 데려가려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곁에서 그 말을 듣던 보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그렇지 않아요. 외할머니는 어머니를 아프게 하실 분이 아니에요. 자꾸 우물만 보셨어요. 우물을 보라고 하셨어요. 검은 물을 마시지 말라고요. 봄아, 그런 말 하지 말거라. 어린 것이 무얼 안다고. 혜진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딸을 향한 날 선 기운이 배어 있었습니다. 보미는 더 말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미가 저리 믿는데 어린 자신의 말을 들어줄 리 없다는 것을 아이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혜진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하루 중 가장 많이 마시는 것이 바로 그 우물물로 끓인 국과 차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국을 끓이고 숭늉을 마시고 목이 마르면 우물물을 떠 마셨습니다. 그 물이 몸속에 조금씩 쌓여 자신을 병들게 하고 있었으나 보미의 옳은 말은 어미의 원망에 가려 자꾸만 흩어졌습니다. 혜진이 알아누웠다는 소문이 퍼지자 장필구가 다시 주막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손에 장부까지 들고 왔습니다. 그는 병색이 완연한 혜진을 보고는 안타깝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런, 몸이 많이 상하셨군요. 내 진작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흉흉한 집에 붙어 있어봤자 사람만 상한다고. 혜진은 힘없이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무슨 일로 또 오셨습니까? 장필구는 장부를 펼쳐 무언가를 짚어 가며 말했습니다. 주모 형편이 딱해서 하는 말입니다. 지난번엔 좋은 값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한데 그새 소문은 더 나빠졌고 주모는 병까지 얻었으니 집값이 예전 같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 집은 누가 봐도 폐가나 다름없지요. 그래도 내 인정을 생각해서 이만큼은 쳐드리리다. 그가 부른 값은 지난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혜진은 그 숫자를 듣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속에서 무언가 서늘하게 굳어졌습니다. 어른께서는 어찌 제 병세를 그리 소상히 아십니까? 손님도 끊긴 이 집에 제가 자리 보전하고 있는 것까지 어찌 아셨습니까? 장필구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너털웃음을 지으며 얼버무렸습니다. 이 좁은 포구에 소문 안 도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병자 소식이야 바람결에도 들리는 법이지요. 혜진은 그 웃음 뒤에 감춰진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몸은 무너지고 보미의 앞날은 캄캄했으나 이 사내에게 집을 넘기는 일만은 할 수 없다는 마음이 오히려 또렷해졌습니다. 객주 어른, 이 집은 팔지 않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죽는 한이 있어도 어머니가 남긴 이 집터만은 지키겠습니다. 장필구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장부를 소리 나게 덮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후회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팔지 않겠다던 것도 팔게 되는 법입니다. 그 말을 남기고 장필구는 돌아갔습니다. 혼자 남은 혜진은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천장이 빙글 도는 듯했고 손끝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이상한 오기가 자리 잡았습니다. 저 사내에게만은 지지 않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병들어 누운 혜진은 알지 못했습니다. 장필구가 자신의 병세를 그토록 소상히 아는 데에는 까닭이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까닭이 밤마다 마루를 지나던 젖은 발자국이 지키려 했던 바로 그것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혜진이 자리 보전한 지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봄이는 밤이면 어미 곁에 붙어 잠을 청했고 자면서도 어미의 손을 꼭 쥐고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봄이는 다시 외할머니의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의 원래는 여전히 젖은 물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봄이는 조금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외할머니의 얼굴에는 사나운 기색이 없었고 다만 무언가 다급하고 안타까운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원래는 봄이의 손을 잡고 뒤뜰 우물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러고는 우물을 가리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봄아, 저 검은 물을 입에 대지 말거라. 내 어미도 마시지 못하게 하여라. 봄이가 우물을 들여다보니 맑아야 할 물이 어쩐지 검게 고여 있었습니다. 원래는 다시 봄이를 이끌어 바닷바람이 부는 산비탈 쪽을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붉은 잎을 단 풀이 자라고 있었고 그 잎을 들추자 흙 속에서 흰 뿌리가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내 어미를 살릴 것이다. 잊지 말거라. 봄이가 그 흰 뿌리를 자세히 보려는데 안개가 몰려와 시야를 가렸습니다. 그리고 봄이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날이 밝자 봄이는 어미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외할머니가 또 오셨어요. 검은 물은 마시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우물물을 마시지 말라고요. 혜진은 힘없이 눈을 떴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오히려 마음이 서늘하게 굳었습니다. 봄아, 이제 그만하거라. 외할머니가 나만 데려가려는 것도 모자라 이제 너까지 홀리는구나. 그 꿈을 다시는 꾸지 말거라.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외할머니는 자꾸 우물을 걱정하셨어요. 붉은 잎 밑에 하얀 뿌리가 있었어요. 그걸 캐면 어머니가 나으신댔어요. 물동이 물에서도 우물 뚜껑 안에서도 그 쓴 냄새가 났잖아요. 다 같은 냄새란 말이에요. 혜진은 말끝을 흐리며 돌아누웠습니다. 딸의 말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지킨다는 생각을 원망에 사무친 혜진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봄이는 답답한 마음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물동이가 깨진 것도 우물 뚜껑이 닫힌 것도 꿈속 외할머니가 검은 물을 마시지 말라 한 것도 봄이의 어린 머릿속에서는 이미 하나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분명히 외할머니가 어머니를 살리려 애쓰는데 정작 어머니는 그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봄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꿈에서 본 검은 물과 붉은 잎, 흰 뿌리를 마음에 단단히 새겨두었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이 말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봄이는 다시 우물가에 다가갔습니다. 어미가 마실 물을 뜨려던 것이 아니라 꿈에서 본 검은 물을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봄이가 우물 가까이 몸을 숙이려는 순간 어디선가 세찬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잔잔하던 마당에 갑자기 회오리처럼 바람이 일더니 봄이의 몸을 옆으로 밀쳤습니다. 봄이는 우물에서 떨어진 자리로 넘어졌습니다. 놀란 봄이가 몸을 일으키는데 마침 물을 얻으러 왔던 이웃의 여인이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아니, 대낮에 무슨 바람이 이리 봄아 다치지 않았느냐. 그때 우물물 위로 무언가 검은 것이 둥실 떠올랐습니다. 이웃 여인이 두레박으로 그것을 건져 올려보니 물에 퉁퉁 부른 검은 풀이 피었습니다. 코를 대어보니 쓰고 비릿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봄이가 그것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이 냄새예요. 외할머니가 마시지 말라던 그 냄새. 물동이 물에서도 이 냄새가 났어요. 소식을 들은 의원이 달려왔습니다. 의원은 건져 올린 검은 풀잎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오래 살피더니 낯빛이 어두워졌습니다. 이건 예사풀이 아닙니다. 오래 물에 담가두면 그 독이 서서히 우러나는 풀이지요. 이 물을 오래 마신 사람이 있다면 의원의 말끝을 혜진의 병이 대신 채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우물을 퍼냅시다. 바다까지 다 퍼냅시다. 포구의 장정들이 두레박을 나누어 들고
우물물을 퍼내기 시작했습니다. 반나절을 퍼내자 물이 바닥을 드러냈고 한 사람이 우물 안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윽고 우물 바닥에서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돌로 눌러 가라앉힌 작은 자루였습니다. 자루를 풀어보니 그 안에는 아까 물 위로 떠오른 것과 같은 검은 풀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오래도록 물속에서 독을 우려내도록 누군가 일부러 넣어둔 것이 분명했습니다. 사람들은 소름이 끼쳐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귀신이 한 짓이 아니었습니다. 돌로 자루를 눌러놓고 우물 바닥에 감춰둔 것은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이건 사람이 한 짓일세. 누군가 주모를 해치려고 우물에 독을 풀어둔 게야. 혜진은 방문 앞에 힘겹게 기대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보미가 밤마다 검은 물을 마시지 말라 하던 말, 우물을 보라 하던 말이 그제야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눈길이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자루를 묶은 매듭과 그 천 조각이 어딘가 낯이 걷기 때문입니다. 우물에서 나온 자루를 두고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자루를 묶은 노끈의 매듭과 낡은 삼배 천 조각은 포구에서 흔히 쓰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이 매듭 나 이거 어디서 봤네. 장객준의 창고에서 곡식 자루 묶을 때 이렇게 매던데. 한 뱃사공의 말에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마침 그 무렵 주막 담장 밖에서 수상한 자를 붙잡았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밤마다 담장 아래 젖은 집신 자국을 남기던 자였습니다. 이날도 그 자는 어둠을 틈타 주막 근처를 서성이다가 우물 소동으로 사람들이 몰려있는 것을 보고 달아나려다 붙들렸습니다. 알고 보니 장필구 밑에서 굳은 일을 도맡아 하던 수하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둘러싸고 다그치자 처음에는 모른다며 발뺌하던 그가 이내 무릎을 꿇고 실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저는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장객주 어른이 시켰습니다. 그의 자백은 이러했습니다. 장필구가 주막에 원래 젖은 발자국 괴담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소문을 부풀리라 시켰다는 것이었습니다. 밤이면 창호지를 손톱으로 긁고 담장 밖에 물에 적신 집신 자국을 남기고 주막에서 물 젖은 여인을 보았다는 헛소문을 여기저기 퍼뜨렸다 하였습니다. 그것으로도 주모가 집을 안 넘기니까 어른이 저 검은 풀을 자루에 담아 우물에 넣으라 하셨습니다. 물맛이 조금씩 상해 주모가 시름시름 앓으면 겁이 나서라도 집을 팔 것이라 하셨습니다. 죽이려던 건 아니라고 그저 몸이 약해지게만 하려던 것이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둘러선 사람들의 얼굴에 분노가 번졌습니다. 밤마다 주막을 떠돌던 귀신,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던 그 괴담의 절반은 살아있는 사람이 탐욕으로 지어낸 거짓이었습니다. 방문 앞에 기대어 있던 혜진은 그 말을 다 듣고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병들게 한 것은 죽은 어머니의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살아서 웃는 낯으로 주막값을 흥정하던 사람, 보미의 앞날을 걱정하는 척하던 그 사내의 탐욕이었습니다. 보미가 곁으로 다가와 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외할머니가 그러셨잖아요. 검은 물을 마시지 말라고요. 외할머니는 어머니를 지키려고 하셨어요. 혜진은 딸의 말을 듣고도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크게 흔들렸으나 아직은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귀신이 자신을 해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신을 해쳤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수아의 자백이 있자 포구 사람들은 그 길로 관아에 이 일을 알렸습니다. 관아에서 나온 아전과 포졸이 우물에서 나온 독초 자루와 붙잡힌 수아를 데려갔고 이어 장필구를 잡아들였습니다. 장필구는 처음에는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내가 이 포구를 얼마나 먹여 살렸는데 나를 이런 일로 얼그려 드느냐. 그러나 수아의 자백이 또렷했고 우물에서 나온 자루의 매듭과 천 조각이
그의 창고에서 쓰는 물건과 꼭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그가 혜진의 병세를 남들보다 소상히 알고 있었다는 여러 사람의 증언이 더해지자 장필구는 더는 발뺌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장필구는 주막에 우물에 독초를 넣어 사람을 해치려 한 죄와 거짓 소문을 퍼뜨려 남의 살림을 무너뜨리려 한 죄로 관아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포구의 거래를 한 손에 쥐고 큰 소리치던 사내의 위세는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포구 사람들은 그제야 저마다 부끄러워했습니다. 헛소문에 놀라 주막의 발길을 끊고 정작 어려운 처지에 놓인 혜진을 외면했던 자신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이웃들이 하나둘 주막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독이 든 우물물을 남김없이 퍼내고 우물 바닥을 깨끗이 씻어내고 새 물이 고이도록 손을 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국 끓일 쌀을 가져왔고 어떤 이는 아이 먹일 미역을 놓고 갔습니다. 주모, 우리가 잘못했네. 소문에 놀라 자네를 그리 내버려 두다니. 사람들은 진심으로 미안해했습니다. 혜진은 그 마음을 고맙게 받았으나 몸을 일으켜 함께 기뻐할 기운은 없었습니다. 아기는 잡혔고 우물은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나 혜진의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오래 마신 독이 몸속에 남아 있었고 자리에서 일어날 기운이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람들이 미처 풀지 못한 수수께끼가 남아 있었습니다. 장필구의 수아는 담장 밖에 집신 자국을 남긴 것과 창호지를 긁은 것, 헛소문을 퍼뜨린 것은 실토했습니다. 그러나 그자가 한 일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주막 안, 마루와 우물가에 남던 젖은 맨발 자국은 그자의 짓이 아니었습니다. 깨진 물동이도 저절로 닫힌 우물 뚜껑도 보미를 밀어낸 바람도 그자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장필구가 잡혀간 뒤에도 밤이 깊으면 마루에는 여전히 젖은 맨발 자국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국은 언제나처럼 주막 안에서 시작되어 바다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맨발 자국은 누가 남긴 것인가? 그 물음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였습니다. 우물이 깨끗해지고 여러 날이 지났으나 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의원이 다시 찾아와 맥을 짚었습니다. 이번에는 병의 뿌리를 알았으니 처방도 분명했습니다. 독이 든 물을 오래 마신 탓에 오장이 상하고 기운이 바닥났습니다. 이제 그 물을 끊었으니 독은 더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몸을 보하는 약을 쓰면 차차 나아지겠지요. 의원은 정성껏 약을 지어 다렸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약을 써도 혜진의 몸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열이 오르내렸고 음식을 넘기지 못했으며 무엇보다 살고자 하는 뜻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원은 여러 날 혜진을 살피더니 마침내 나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독은 조금씩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기운이란 것은 약으로만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이 사람은 몸보다 마음이 먼저 자리에 누웠습니다. 살고자 하는 뜻이 없으니 약인들 어찌 온전히 힘을 쓰겠습니까? 의원의 말은 옳았습니다. 혜진의 병은 두 겹이었습니다. 하나는 독이 몸에 남긴 병이었고 다른 하나는 오래도록 마음에 쌓인 병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바다에 잃고 남편마저 바다에 잃고 이제는 죽은 어머니가 자신을 데려가려 한다고 믿으며 지낸 세월이었습니다. 장필구가 잡혔어도 그 마음의 병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혜진은 삶에 지쳐 있었습니다. 이토록 애를 써도 바다는 자꾸만 자신에게서 소중한 것을 앗아가는데 더 살아 무엇 하나 하는 체념이 마음 밑바닥에 고여 있었습니다. 혜진이 약사발을 밀어내고 돌아눕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보미는 그런 어미를 지켜보다가 어느 날 밤 어미의 옷자락을 붙잡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약을 드세요. 제발 일어나세요. 아버지도 안 계시고 외할머니도 안 계신데 어머니까지 가시면 저는 누구랑 살아요? 보미의 울음소리에 혜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돌아 누웠던 몸을 천천히 돌려 우는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보미의 젖은 얼굴 위로 문득 오래전 물가에서 어머니를 기다리며 울던 어린 자신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어미를 잃을까 두려워 우는 아이의 마음을 혜진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바로 그렇게 어미를 기다리던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혜진은 떨리는 손을 들어 보미의 등을 쓸어 주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이 아이를 두고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이 두렵게 다가왔습니다. 울지 말거라. 봄아, 그 한마디를 내뱉는 혜진의 목소리에는 아주 희미하게나마 다시 살아보려는 기운이 스며 있었습니다. 보미의 울음이 어미의 마음을 흔든 그날 이후 보미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꿈속 외할머니가 일러준 그 약초를 반드시 찾아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보미는 의원이 다시 찾아온 날 소매를 붙들고 매달렸습니다. 의원님,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외할머니가 꿈에서 약초를 부어주셨어요. 붉은 잎이 달렸고 그 잎을 들추면 하얀 뿌리가 있었어요. 바닷바람이 부는 산비탈에 있었어요. 그걸 캐면 어머니가 나으신댔어요. 의원은 어린아이의 꿈 이야기를 대수롭지 않게 들으려다가 보미가 말하는 풀의 생김새를 듣고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붉은 잎에 흰 뿌리라 바닷바람 부는 산자락이라 했느냐. 곁에 있던 이호지 여인이 문득 무릎을 쳤습니다. 의원님, 그 풀이라면 저도 압니다. 옛날에 원래가 물질을 마치고 나면 늘 캐러 다니던 풀이 있었어요. 몸이 냉해지고 상처가 아물지 않을 때 그 뿌리를 다려 먹었지요. 포구에서 반나절쯤 가면 나오는 산비탈에 자랐습니다. 죽은 원래가 생전에 즐겨 캐던 약초라는 말에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보미가 꿈에서 본 것과 어른들이 기억하는 것이 꼭 맞아떨어졌던 것입니다. 이튿날 아침 의원과 이우지 여인 그리고 몇몇 뱃사공의 아내가 보미와 함께 그 산자락으로 향했습니다. 보미 혼자 위험한 산속을 헤매게 두지 않고 어른들이 앞뒤로 둘러 아이를 지켰습니다. 바닷바람이 부는 비탈에 오르자 과연 붉은 잎을 단 풀들이 여기저기 돋아 있었습니다. 보미가 그중 한 포기를 가리켰습니다. 저거예요. 저 잎을 들추면 하얀 뿌리가 있어요. 의원이 조심스레 흙을 파헤치자 보미의 말대로 흙 속에서 굵고 흰 뿌리가 드러났습니다. 꿈에서 본 그대로였습니다. 의원은 뿌리를 손에 들고 한참을 살폈습니다. 이 풀은 잘 쓰면 약이 되지만 함부로 다리면 도리어 해가 되는 풀입니다. 양을 잘 맞춰 다른 약재와 함께 다려야 하지요. 내가 직접 다루겠습니다. 사람들은 조심스레 뿌리를 캐어 담았습니다. 보미는 그 흰 뿌리를 품에 안고 이제 어머니가 나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의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돌아오는 길, 이웃 여인이 보미의 머리를 쓸며 나지기 말했습니다. 내 외할머니가 살아 계실 적에도 이 풀로 내 어미에 감기며 상처를 다스렸단다. 어린 내 어미가 열이 오르면 밤새 이 뿌리를 다려 먹이곤 했지. 보미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외할머니가 어머니를 살리려던 마음은 어제 오늘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원은 산에서 캐온 흰 뿌리를 다른 약재와 함께 정성껏 다렸습니다. 양을 조금씩 조절해 가며 며칠에 걸쳐 혜진에게 먹였습니다. 처음 며칠은 이렇다 할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보미가 곁에서 약사발을 받쳐 들고 어머니, 한 모금만요. 저를 봐서 한 모금만요. 하며 매달리자 혜진은 밀어내던 약사발을 조금씩 받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넘기는 날이 며칠 이어지자 혜진의 몸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오르내리던 열이 가라앉았고 물조차 넘기지 못하던 속이 조금씩 음식을 받아들였습니다. 얼음장 같던 손끝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만에 혜진은 힘겹게나마 몸을 일으켜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미가 떠다 준 미음을 반 그릇쯤 비운 날, 이웃 여인들이 눈물을 훔치며 기뻐했습니다. 이제 살았네. 주모가 이제 살았어. 바로 그 무렵
언젠가 하룻밤 묵어갔던 노승이 다시 포구를 지나다 주막에 들렀습니다. 혜진이 일어나 앉을 만큼 기운을 차렸다는 소식을 듣고 마루에 잠시 앉은 것이었습니다. 혜진은 오래 마음에 담아두었던 것을 물었습니다. 스님, 그때 하신 말씀이 자꾸 마음에 걸립니다. 덕을 품은 호는 원함보다 오래 머문다 하셨지요. 그런데 지금도 밤이면 마루에 젖은 발자국이 남습니다. 대체 그것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노승은 마루 끝에 어린 물길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주모, 무엇이 왔는지만 보지 말고 어디로 갔는지를 보십시오. 어디로 갔는지를 보라니요. 노승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국밥 한 그릇을 얻어먹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길을 떠났습니다. 혜진은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무엇이 왔는지만 보지 말고 어디로 갔는지를 보라. 발자국을 두고 하는 말인 듯 했으나 그 뜻이 얼른 잡히지 않았습니다. 몸은 그렇게 조금씩 돌아왔으나 밤마다 꾸는 꿈은 오히려 더 또렷해졌습니다. 안개 낀 바다에 어머니가 서 있었고 여전히 먼 곳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장필구가 잡혔는데도, 우물이 깨끗해졌는데도, 어머니는 왜 아직도 나를 찾아오시는가? 그러던 어느 밤 혜진은 마음을 정했습니다. 더는 꿈속에서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또 나타난다면 이번에는 안개를 헤치고 다가가 기어이 물어보리라 다짐했습니다. 살아서 못다 물은 것을 죽은 어머니에게라도 물어보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왜 어린 나를 두고 갔는지, 왜 이제와 나를 이토록 괴롭히는지 그 답을 듣기 전에는 편히 눈 감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혜진은 잠자리에 누우며 눈을 감았습니다. 안개 낀 바다가 다시 펼쳐지기를, 이번에는 그 안개를 끝까지 걸어 들어가기를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날 밤 혜진은 다시 그 바다에 섰습니다. 짙은 안개가 물 위에 낮게 깔려 있었고 저편에 젖은 물옷을 입은 원래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여느 때처럼 손을 들어 흔들었습니다. 전 같으면 두려움에 물러섰을 혜진이 이번에는 물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차가운 물이 발목을 휘감았으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안개를 헤치며 한 걸음씩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원래가 손을 크게 저으며 물러나려 했습니다. 그러나 혜진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고 마침내 어머니와 마주할 만큼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평생 가슴에 눌러온 말을 쏟아냈습니다. 어머니, 어찌 어린 저를 두고 바다로 가셨습니까? 남의 목숨은 그리도 귀하고 물가에서 어머니만 기다리던 제 목숨은 귀하지 않으셨습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해 넘게 삼켜온 원망이 둑이 무너지듯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평생 어머니를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은 어머니를 의로운 잡녀라 했지만 저에게 어머니는 저를 버리고 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 죽어서까지 저를 찾아오시니 살아서 못다 데려간 딸을 저승으로 마저 데려가시렵니까? 어찌 저에게 이러십니까? 혜진은 흐느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원래는 그 원망을 조용히 다 들었습니다. 딸을 꾸짖지 않았고 자신을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슬픈 눈으로 우는 딸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윽고 원래가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그리 생각할 만하였다. 그 한마디에 혜진의 울음이 잠시 멎었습니다. 원망을 쏟아낸 딸에게 어머니는 나무람 대신 그 마음을 받아주었습니다. 어미가 너를 홀로 두고 물에 들었으니 어린 내가 버림받았다 여긴 것도 당연하다. 얼마나 무서웠겠느냐. 얼마나 외로웠겠느냐. 혜진은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 어쩌면 그것이었는지도 몰랐습니다. 내 마음을 안다는 그 한마디였는지도 몰랐습니다. 한참을 흐느끼던 혜진이 겨우 고개를 들어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죽어서까지 밤마다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그 손짓은
저더러 오라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원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고는 조금 전까지 저어 대던 손을 다시 들어 보였습니다. 내가 이 손을 흔든 것은 너를 오라 부른 것이 아니었다. 이곳은 죽음의 물가다. 내가 자꾸 이리로 다가오기에 오지 말라고, 돌아가라고 손을 저은 것이다. 혜진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부르는 손짓이 아니었습니다. 막는 손짓이었습니다. 안개 속에서 어머니가 늘 뒤로 물러났던 것도, 다가오지 못하게 손을 저었던 것도 모두 딸을 죽음의 물가에서 밀어내려는 몸짓이었습니다. 혜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20해 넘게 저승의 부름이라 여겼던 그 손짓이 실은 살아있는 세상으로 돌아가라는 말이었다니. 그 사실이 제 가슴에 닿기도 전에 안개가 서서히 밀려와 어머니의 모습을 가렸습니다. 혜진은 눈을 떴습니다. 아직 깊은 밤이었고 베갯머리가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혜진은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손짓이 부름이 아니라 막음이었다면, 그렇다면 그동안 주막에서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은 대체 무엇이었단 말인가? 물음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그 밤 혜진은 뜬 눈으로 지난 일들을 하나씩 되짚었습니다. 문득 깨진 물동이가 떠올랐습니다. 두 손으로 단단히 붙들었는데도 마치 누가 쳐낸 것처럼 미끄러져 깨어지던 그 동이. 그 안에 담겼던 물은 방금 우물에서 길어 올린 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에는 독이 든 자루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혜진의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그 물을 내가 마셨더라면, 그날 동이가 깨지지 않았더라면 나는 그 물로 국을 끓여 마셨을 것이다. 이어 우물 뚜껑이 떠올랐습니다. 보미가 두레박을 잡으려 몸을 기울이던 순간 저절로 닫히던 그 무거운 뚜껑. 보미가 다시 우물에 다가갔을 때 아이를 옆으로 밀쳐 넘어뜨리던 그 대낮의 바람. 그 모두가 보미를 독이 든 물에서 떼어놓은 일이었습니다. 보미가 밤마다 하던 말이 귓가에 되살아났습니다. 외할머니가 자꾸 우물만 보셨다는 말, 검은 물을 마시지 말라 하셨다는 말, 붉은 잎 아래 흰 뿌리를 보여주셨다는 말. 그 약초는 지금 혜진의 몸에서 독을 몰아내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원망했던 모든 일이 실은 자신과 보미를 지키려던 어머니의 손길이었습니다. 저주라 여겼던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그 순간 노승의 말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무엇이 왔는지만 보지 말고 어디로 갔는지를 보십시오. 혜진은 젖은 발자국을 떠올렸습니다. 마루에 남던 그 발자국, 우물가에 남던 그 발자국. 사람들은 늘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지만 두려워했습니다. 바다에서 죽은 호니무트로 올라온 흔적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발자국은 언제나 안방에서, 우물가에서, 보미의 방 앞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막문을 지나 바다 쪽으로 향했습니다. 단 한 번도 바다에서 주막 안으로 들어온 적이 없었습니다. 혜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들어온 것이 아니었구나. 발자국은 무언가 들어온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나가는 흔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밤마다 찾아온 것이 아니라 밤마다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리면 주막으로 들어 딸과 손녀의 곁을 지키고 우물을 살피고 동물을 막다가 새벽이 오면 다시 바다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 오가는 자리에 젖은 발자국이 남았습니다. 보미가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던가. 이 발자국은 들어온 게 아니라 나간 발자국이라고. 어른 누구도 보지 못한 것을 원망이 없는 어린아이만이 처음부터 바로 보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무너지듯 방바닥에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자신은 평생 버림받은 딸이라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살아서도 죽어서도 단 한 번도 딸의 곁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았을 뿐 그 사랑은
밤마다 젖은 발자국이 되어 주막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마지막 꿈에서 안개 너머 어머니의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들려왔습니다. 내가 너를 두고 물에 든 것은 너를 버린 것이 아니었다.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돌아서면 그 마음으로 어찌 너를 키우겠느냐 싶었다. 너는 이미 그 마음으로 살고 있지 않으냐? 혜진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굶주린 나그네에게 밥을 얹어 주던 자신의 손, 갚지 못할 외상을 말없이 덮어 주던 자신의 마음, 그 모든 것이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원망하면서도 혜진은 이미 어머니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곳으로 오지 말고 봄이 곁으로 돌아가거라. 나는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단다. 안개가 서서히 걷혔습니다. 어머니의 모습이 그 빛 속으로 조용히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혜진의 꿈에 어머니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밤을 지난 뒤로 혜진의 몸은 눈에 띄게 되살아났습니다. 의원은 놀라워하며 말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날 뜻이 없던 사람이 하루가 다르게 기운을 되찾는다고 하였습니다. 몸의 독은 약초가 다스렸으나 마음의 병을 일으킨 것은 약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묵은 원망이 풀리자 살고자 하는 뜻이 스스로 돌아왔습니다. 가을이 깊어질 무렵 혜진은 다시 부엌에 섰습니다. 다른 나무 주걱을 들고 솥을 저으니 온 주막에 국 냄새가 퍼졌습니다. 포구 사람들이 하나둘 주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웃들과 함께 우물을 새로 정비했고 마루를 손보았으며 찢긴 창호지를 새로 발랐습니다. 귀신 소문의 발기를 끊었던 뱃사람들이 겸연쩍은 얼굴로 다시 국그릇을 앞에 놓았습니다. 주막에는 다시 사람의 온기가 흘렀습니다. 보미는 예전처럼 손님들의 집신을 가지런히 놓았고 혜진은 돈 없는 뱃사공에게 여전히 외상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마루에는 더 이상 젖은 발자국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혜진은 그것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오지 않는 것은 떠나서가 아니라 이제 딸이 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몇 해가 흘렀습니다. 비가 내리는 어느 밤이었습니다. 손님이 다 물러간 주막에 헐벗은 아이 하나가 문간을 기웃거렸습니다. 부모를 잃고 떠도는 아이인 듯 몸은 비에 젖었고 배는 홀쭉했습니다. 혜진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이를 마루로 불러올렸습니다.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지어 아이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아이는 허겁지겁 밥을 먹다가 문득 눈치를 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드릴 돈이 없는데요. 왜 밥을 주세요? 혜진은 국그릇에 밥을 한 술 더 얹어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어릴 적에 누군가에게 그런 사랑을 받고 자랐단다. 받은 것은 되갚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에게 다시 내어주는 법이란다. 어서 먹고 기운 차리거라. 곁에서 그 말을 듣던 보미가 어미를 바라보며 가만히 웃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바닷바람이 불어 주막문이 삐걱 열렸습니다. 혜진과 보미가 함께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젖은 발자국이 없었습니다. 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어둠 속에서 검게 일렁이는 바다를 향해 오래도록 몸을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한때는 어머니와 남편을 앗아간 원망의 바다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바다는 어머니가 돌아간 곳이자 어머니의 사랑이 밤마다 딸을 찾아오던 길이었습니다. 혜진은 나직이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제가 지키겠습니다. 바람이 한 번 크게 불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잦아들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멀리서 밀려왔다 물러갔습니다. 혜진은 오래도록 그 자리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검은 물결 위로 희미하게 새벽빛이 번지기 시작했으나 그 어디에도 젖은 발자국은 없었습니다. 다만 바다가 조용히, 아주 조용히 딸을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주막 안에서는 어린아이가 국밥을 다 비우고 스르르 잠이 들었고 보미가 그 아이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딸에게로, 딸에게서 또 다른 이에게로 밥 한 그릇에 담긴 사랑이 그렇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도 남해의 그 작은 포구에는 젖은 발자국 이야기가 전해 내려왔습니다. 폭풍을 앞둔 밤이면 오래된 주막 마루에 젖은 여인의 발자국이 나타났다는 이야기. 그 발자국이 언제나 바다 쪽을 향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은 그것을 딸을 데려가려는 물귀신의 흔적이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죽어서도 딸과 손녀를 지키려 밤마다 찾아왔다가 새벽이면 바다로 돌아가던 한 어머니의 발자국이라 이야기했습니다. 발자국은 무언가 들어온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밤새 지키고 돌아간 흔적이었습니다. 무엇이 왔는가만 보아서는 알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어디로 갔는가를 보아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말이 되지 못하고 그저 젖은 발자국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뒤늦게 알아본 딸은 받은 사랑을 다시 다른 이에게 내어주며 살아갔습니다. 지금도 그 포구에는 따뜻한 국밥을 내어주는 주막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듣고 계시는 지역을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깃들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